며칠 전,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 뒤에는 서방에 익숙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미래의 적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흥미로운 정치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 모든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여파를 간단히 짚어보고 미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본 다음 이것이 잠재적인 제3차 세계대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이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을 요약하겠습니다. 3월 27일, 이란은 걸프만에서 내륙으로 약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향해 일정 수의 탄도미사일과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 기지를 이용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이 자료 사진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이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매일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놀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된 이유는 이란이 공격한 대상, 혹은 어쩌면 미국이 실수로 이란이 공격하도록 허용한 대상 때문입니다. 미군 10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KC-135 스트래토테커 몇 대가 파괴되었으며 각각의 가치는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항공기들은 전투기에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해주어 전투기들이 더 오랜 시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이란이 그날 거둔 가장 큰 전과는 이 3센트리, 즉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였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비행하는 레이더 역할을 하며 지구의 공률에 크게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난 2월에 제가 이 항공기들이 중동에 배치된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규모 작전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미국은 AUHS 한 대를 잃었습니다. 잠시 제 추측을 말씀드리자면 이란은 에웩스의 레이더돔을 직접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비행기 뒤에 붙은 원반 모양 장치 말입니다. 탄도미사일이 그런 식으로 직접 타격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정확성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AWACS 공격의 범인이 드론일 것이라는 추측은 꽤 타당합니다. 아마도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은 샤헤드 드론이 독특한 원반 모양을 찾아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샤헤드 드론의 인공지능 업그레이드를 이란과 공유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정밀한 GPS 시스템과 정확한 목표 위치를 가진 샤헤드 드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공격의 결과는 수만 달러가 드는 일회용 시스템이 5억 달러짜리 비행기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형적인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총 16대의 E-3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대가 현재 중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전투작전이 진행 중일 때마다, 즉 현재처럼 24시간 내내 한 대가 공중에 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은 11대의 E-3 중 한 대가 곧 이란 근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 호크아이 조기 경보 통제기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체는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작으며 항공모함 전단의 전투 지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기체들은 그렇게 높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없는 것보다는 낫죠. 또한 2달 조금 넘는 시점에 북미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때 업무량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입니다. AWACS는 과거에도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서 위협 감시를 위해 비행했습니다. 2006년 월드컵에서는 나토 항공기가 임무를 맡았죠. 현재 보안 환경이 강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니 6월에 열리는 행사도 같은 수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충분한 감시 체계를 갖췄는지 아니면 나토 항공기가 한 달간 대서양을 건너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미국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작은 위안이지만 E-3 항공기들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3 항공기들은 노후됐지만 잠재적인 대체 시스템들은 아직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미 국방부는 그 오랜 기간을 메워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최악의 공격인 이유입니다.
적어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서를 단 이유는 제 생각에 정치적으로는 이 공격이 거의 영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평균적인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더 잘 알고 계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평범한 미국인이 AOX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그거 등펄이 너무 많이 자랄 때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중요한 전장의 신경 중추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 거의 기름값이랑 주식 시장뿐입니다. 군사 상황과 유권자 정서 사이에 이렇게까지 괴리가 컸던 전쟁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사상자 문제가 논의를 좌우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자기 401k 퇴직연금 계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 심각한 사상자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미국 유권자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그냥 돈 문제로만 보입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넘어가 보죠. 분명한 실수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아이러니한 점 하나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OX의 많은 멋진 기능 중 하나는 그들이 적극적인 방어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어 전략은 약 250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적이 그 먼 거리를 좁혀서 무언가를 발사하려고 하면 AOX는 단순히 방향을 돌려 도망갑니다. 그건 공중에서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상에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왜 이 3가 이란 근처에 배치됐는지입니다. 걸프 해안에 바로 붙어 있던 건 아니었지만 더 서쪽에도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샤헤드 드론의 사거리 때문만이 아니라 방어 시 깊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를 위해 위협을 줄이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비 문제일 수 있지만 공군은 무엇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 너무 많은 비행기를 모아둔 것도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의 발사 추이를 보면 이제 이란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발사는 여전히 전쟁 초기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줄어들었다고 해서 2 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처럼 낮은 발사 속도로 이란이 무언가를 관통시키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은 미사일과 드론을 한 번에 모아서 같은 목표 지점에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 방어망이 충분히 집중되어 있지 않아 모두를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략은 목표물들 더 밀집해 있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관통한 폭발물이 같은 목표를 중복해서 타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물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샤헤드가 콘크리트 경납고를 뚫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때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콘크리트 경납고를 짓기 시작할 가장 좋은 때는 1년쯤 전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쿼드콥터도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콘크리트 경납고를 짓기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이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미국 국경을 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장소들이 정말 많고 이런 일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더 넓은 전시 세계의 동맹구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이란은 거의 확실하게 외부의 지원 없이 이번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 항공기에 대해 이렇게 많은 동시 타격을 성공시키려면 그 모든 항공기가 어디에 주기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란의 능력 이상의 위성 영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즉시 러시아로 향합니다. 이전에 크렘린이 이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중국도 그런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그 출처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쉽게 하려고 미군 전력을 약화시키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나머지에서는 러시아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이란 전쟁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말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약해져서
백악관은 이란 정책에 대해 크렘린과 상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10여 년 전 시리아와 같은 곳에서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크렘린은 이란이 시위대에 의해 취약해진 시기에 이란을 지지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전쟁으로 몰고 갔던 기회의 창을 사실상 닫아버리는 효과를 냈을 것입니다. 크렘린이 이번 공격을 보복으로 본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의 일부는 미국이 이전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입니다. 현재 상황과 더 비슷한 부분은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 지원입니다. 네, 괜히 괜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미국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아니요, 우크라이나의 정유소나 항구 위치를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누구나 그 정보를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AUX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성 감시는 지금 정확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 러시아 방공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특정 탱크의 최근 급유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아는 데 유용합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서로의 파트너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지원을 중단하자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래는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할 수 없는 계약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문제의 해결책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시에 미국은 멈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로 향하던 그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위기는 총알도 럼주도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타커는 있었습니다. 유조선은 곧 쿠바에 정박해서 연료가 절실히 필요한 나라에 선원들을 하선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공급분을 아껴 쓴다면 그 연료는 섬에 몇 주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유조선 통과 허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공사 중인 이스트윈 연회장의 도면을 보여준 뒤 기자들에게 인도적 이유 때문이며 어떤 나라든 그곳에 석유를 수입할 수 있고 쿠바는 어쨌든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행간을 읽어보자면 러시아가 그 유조선을 잠수함으로 호위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승선하는 것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키는 공개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런 내용이 곧 새어나올 것으로 봅니다. 덜 음모론적인 설명은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서양 유조선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정보 공유를 용인하는 것이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는 시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Some about the block. 일부는 일반적인 검역에 대해, 즉 봉쇄가 아닌 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일부는 집행의 일관성 부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쿠바로의 유조선 운송을 재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에는 중단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최소한 한 척이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운송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의회에서 나오는 많은 불만은 차단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러시아 선박 같은 유조선을 별 이유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쿠바에 도착한 유조선은 그 항해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 유조선이 러시아 프리모르스크 석유 터미널에서 기름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그 터미널은 어제 또 공격받았고 일주일 조금 넘는 동안 4번이나 공격당했습니다. 아마 5번쯤 됐을 겁니다. 이제는 횟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공격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보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징후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국내 정치적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석유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어떤 파트너들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파트너들이 자신에게 공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연관성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럽 지도자들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분야지만 실제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란은 최소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이 손실을 인지하겠지만 상황이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펜타곤이 왜 이런 공격이 가능하도록 놔뒀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란은 아마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속 32일째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라인손 맵스 엑스트라에서 33일째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문을 남길 수 있도록 아래에 고정된 댓글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